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도 낮고 조건도 좋다는데 도대체 누가 언제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왜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기업 심사관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양갑순, 조재현, 고유리 기업 심사관님 모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 거고요. 한 분씩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양갑순 심사관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사관학교 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양갑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재현 기업 심사관님 인사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분석 없이 승인은 없다. 저는 그 길을 만들어 드립니다. 기업심사관 조재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리 심사관님도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업의 시작과 성장을 위한 유리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고유리입니다. 예,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시청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어떤 사례가 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획기적인 친환경 빨대를 개발한 스타트업 사장입니다. 당장 대량 생산 시설을 만들 돈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아직 매출이 없어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정책 자금으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시라고 하는데 은행 갔더니 대출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으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양갑순 심사관님, 일단 저희가 정책 자금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책 자금이라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부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지지 않도록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착한 자금입니다. 일반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을 키워보자 혹은 여러분들을 돕자라는 취지로 만든 돈이죠. 여기서 꼭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정책 자금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지원금도 아니고요. 정책 자금은 빌려서 쓰고 다시 갚는 돈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아무 대출이나 받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목적을 정해서 이 돈은 이런 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도로 쓰세요 라고 기준을 만들어준 자금이고요. 그래서 정책 자금에는 항상 정해진 대상이 있고요. 정해진 목적도 있고 아무나 신청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책 자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에 조재현 심사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심사관님, 근데 듣다 보니까 왜 굳이 정부가 이런 좀 위험 감수를 하면서 돈을 빌려줄까? 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은행처럼 시장 원리에 맡기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사람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프면 바로 쓰러지지 않게 링거나 수액을 투여하잖아요. 네. 정책 자금은 경제에 있어서 그 링거나 수액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업자분들입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고 주문이 또 줄고 원가 부담은 그대로인데 줄어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만약 이럴 때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사업자들은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가게나 회사를 문이 닫게 되면 네. 대표님만 힘든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이제 일자리를 좀 잃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요. 소비가 줄어들면 동네 상권도 어려워지고 주변 가게 영향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황을 단순히 사업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정책자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책자금 목적은 누구나 특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고용을 지키고 소비가 한꺼번에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경제 전체를 전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이게 경제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막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고유리 심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사관님, 사장님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이자를 내고 빌리는 돈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은행이 아니라 정부에 빌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은행과 정부에 빌리는 이 자금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정책 자금과 은행 대출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를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신용 점수를 어떻게 담보가 있는지,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은행 대출은 사람 중심으로 보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책 자금은 질문이 조금 다른데요. 정책 자금은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에서는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매출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정책 자금은 사람만 보는 자금이 아니라 사업을 같이 보는 자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이 자금의 목적인데요. 은행 대출은 목적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에 정책 자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 건지,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은행 대출은 사람을 먼저 보고 신용과 담보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구조라면 정책 자금은 사업을 먼저 보고 운영 상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일반 그냥 은행 대출은 사람의 그런 신용도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정책 자금은 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유리 심사관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심사관님,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신용 점수가 굉장히 낮으시대요. 근데 저도 정책 자금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정책 자금은 신용 점수를 아예 안 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신용 점수 하나만 보고 딱 잘라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요. 은행 대출은 이제 신용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자금은 신용 점수와 함께 사업 상황을 같이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은행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정책 자금에서는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정책 자금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 한번 배워봤습니다. 정책 자금은 그 신용 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심사관님의 한번 검토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정책 자금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본론입니다. 정책 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옆집 철수 엄마는 정책 자금 받아서 카페도 차렸다라고 하는데 나도 가능할까? 또 혹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을 차리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고민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정책 자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갑순 심사관님께 여쭤볼까요? 심사관님, 네네. 전업주부이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평범한 분들이래요. 네. 이런 분들도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아니면 정책 자금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부라서 안 된다, 직장인이라서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정책 자금은 사람의 신분을 보고 막는 제도가 아니에요. 정책 자금은 생활비나 개인의 소비를 위해서 만든 돈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나 사업에 쓰는 돈으로 설계된 자금이죠. 그래서 정책 자금을 볼 때 누가 받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주부나 직장인이라면 이미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정책 자금 신청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장사나 사업을 시작한 지 않은 상태라면 정책 자금 대상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걸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일 수 있을까?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일까?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정책 자금을 이야기하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책 자금은 주부라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직장인이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라면 정책 자금 대상이 되기 어렵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정책 자금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명쾌한 대답해 주셨네요. 정책 자금은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나뉜다고 합니다. 정책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가장 먼저 그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재현 심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심사관님, 요즘 대출 받기 진짜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 개인 대출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 굳이 정책 자금은 사업자 위주로만 운영을 할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건 정책 자금을 몇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준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를 보태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돈을 마중물 삼아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라는 겁니다. 즉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주체를 키우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비나 부채 상환용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앞서서 그 정책 자금의 목적은 반드시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반드시 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일종의 국가 입장에서는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장사를 하고 있는지, 돈을 정말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간판만 걸리고 실제로 영업 중인지, 매출이 조금 발생하면서 사업이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명의만 빌려놓고 유령 사업자는 아닌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바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 장사할 거예요라는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가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아니라 정부 정책자금 심사 시작 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출발선만 명확히 이해하셔도 왜 안 되지 답답해 하실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 정책 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별표까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유리 심사관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심사관님, 그 이번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자분들에게 제일 좀 현실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한번 대신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가게를 차리고도 사업자도 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자부터 가지고 와라, 이건 너무 좀 야박하지 않을까라고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심사관님, 창업 전에 정말 정책 자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마음 정말 이해를 합니다. 네. 돈부터 빌려서 장사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주변에 질문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장사를 안 하고 있어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제도는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가셔야 될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길이 있기는 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저희가 정책 자금을 신청을 하면은 돈은 바로 나올까요? 정책 자금은 일단 돈부터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해보라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직 가게도 없고 매출도 없고 준비 상태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돈부터 빌려주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대상 정책 자금은 돈을 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장사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카페를 차리고 싶다거나 식당을 운영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업종인지, 어떤 형태의 장사인지, 시장에서 가능한 구조인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생각을 해봤는지, 운영 방식은 정리가 돼 있는지, 최소한의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너무 막연한 계획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구조라면은 정책 자금이랑은 연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해 볼 만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 제도는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 전이시라면은 정책 자금은 돈부터 받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 제도의 기준에 맞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정책 자금을 받을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사업자가 있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발걸음이고요. 만약에 아직 사업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만나볼까요? 역시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책 자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책 자금이 어떤 것인지 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배워봤고요. 정책 자금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받으시려는 분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기업가님들께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그 사장님들께서 상담을 받으러 가셨을 때 많이 또 듣는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기계 들여놓을 돈이랑 직업 월급을 줄 돈이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신다고 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돈을 받으면 다 똑같은 돈이 아닐까라는 좀 의문도 드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정책 자금의 종류가 나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이 부분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께 여쭤볼까요? 양갑순 심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사관님, 네. 그 정책 자금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한테 돈이 가냐 이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디서 돈이 입금되느냐가 보시면 됩니다. 네. 정책 자금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이 바로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돈을 직접 빌려주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대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접 대출은 말 그대로 정부 쪽 기관이 직접 보고 직접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심사부터 자금 집행까지 정부 산하 기관이 전부 담당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조금 더 꼼꼼하고 확인하는 내용도 비교적 명확해요. 대신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여러 기관이 끼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보고 누가 결정하는지는 비교적 분명한 편이죠. 그래서 직접 대출은 가정이 깐깐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자금 구조 자체는 이해하기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간접 대출입니다. 간접 대출은 정부가 바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증기관이나 은행이 함께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정부 정책 자금의 틀 안에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죠. 이 방식의 특징은 접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편이라는 점이죠. 이미 은행을 이용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이 구조가 더 아마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조건이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직접 대출이랑 간접 대출 중에서 무조건 좋은 건 없다라는 여기는 말씀이시죠? 중요한 점은 네. 직접 대출은 무조건 좋다, 간접 대출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네.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는 문제예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두 방식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볼 때는 어느 게 더 좋냐고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 사업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이 더 맞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 간접 대출이나 직접 대출이나 무조건 어떤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게 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조재현 심사관님께 질문 드리려고 해요. 심사관님, 그 정책 자금
정책자금 상담 받고도 하시다 보면은 그 시설 자금으로 할지 아니면은 운전 자금으로 할지 결정을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같은 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눠서 신청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 차이만 이해해도 정책자금 훨씬 쉬워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 이름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시설자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자금은 한 번에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자금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새로 열거나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공장을 쓰거나 기계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 사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시설 자금에 해당합니다. 즉 시설 자금은 한 번 쓰면 오래 쓰는 것보다 다시 말해 고정적으로 남는 자산에 쓰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운전 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운전 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달 매일 계속 나가는 비용, 자금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가게 월세, 인건비, 재료, 공과금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비용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동안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운전자금은 사업이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말 그대로 운전을 위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시설 자금과 운영할 때 또 쓰는 운전 자금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시설 자금은 말 그대로 시설이나 기계 장비 살 때 쓰는 돈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운전 자금은 월세나 인건비 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사관님, 그 용도에 따라서 심사하는 포인트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은 사업에 쓰는 돈이라는 점은 같은 쓰임새를 쓰지만 보는 기준이 매우 달라집니다. 시설 자금은 시설이 실제로 필요한지, 사업에 꼭 필요한 투자인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요. 운전 자금은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설명 들었고요. 이번에는 고유리 심사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사관님, 요즘에 청년 지원이나 뭐 여성 지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뉴스에서도 자주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자금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정책자금 안에는 청년 창업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 그리고 여성 기업인을 위해서 별도로 설계된 전용 자금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전용 자금들이라고 해서 해당 신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뭔가 청년 전용 그리고 여성 전용이라고 하면 청년이거나 여성이거나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거를 본다는 말씀이세요?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어도 항상 사업의 실체를 같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자금이라고 해도 단순히 나이만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업종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 매출 구조는 현실적인지 이런 조건들을 똑같이 따져보게 됩니다. 여성 전용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여성 대표로서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 대우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준을 조금 다르게 설계해둔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의 신분만 보고 판단하는 복지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기준을 보는 건데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나 성별이 맞아도 사업 요건이 안 맞으면 탈락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업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전용 자금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책 자금이 이렇게 청년이나 여성들을 위한 자금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계속 심사관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책 자금은 이제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에게 열려 있지만 그 사업이 정말 실체가 있고 어떤 사업인지는 정부에서 꼼꼼하게 검증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역시 화면으로 주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저희 배워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자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정책 자금을 못 받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도 많이 또 저렴하고 기간도 넉넉하면서 조건이 좋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다할 이유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 잘못 받으려다가 사업은 완전하게 뒷전이고 서류 더미에만 파묻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좋다고 하는 정책 자금이 진짜 장점만 있는 것일까? 단점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갑순 심사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심사관님, 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정책 자금 하면 제일 좋은 장점이 저렴한 이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자 저렴한 게 장땡이다. 또 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진짜 좋은지 한번 사업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업자들에게 정책 자금이 가장 큰 매력은 저금리와 긴 상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듣기에는 좋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떤 점이 좋은지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저금리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꼭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 부담이 크면 매달 고정비가 바로 늘어납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달에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자가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쌓이면 사업자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이자 갚는데 더 신경 쓴다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책 자금은 이러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상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의 성과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상환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아직 사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상환 부담부터 커지게 됩니다. 정책 자금은 이런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을 비교적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사업자가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에 쫓기기보다는 사업 운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죠.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점은 저금리, 긴 상환 기간은 모든 사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책 자금은 항상 자금의 목적, 그리고 사업의 상황, 제도 기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책 자금의 장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책 자금의 제일 좋은 점, 이자가 굉장히 낮고 상환 기간이 아주 길다는 거죠. 사업자분들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 당장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매출과 이익이 나긴 사실 어려운데 상환 기간이 길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자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의 장점을 한번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조재현 심사관님께 여쭤볼 거고요. 네. 심사관님, 정책 자금이 금리도 너무 낮아요. 상환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너무나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이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까요? 네, 이 사장님들이 가장 허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정책 자금은 은행처럼 돈이 마르지 않는 세물은 아닙니다. 정부가 올해 딱 이만큼만 쓰겠다라고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은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합니다.
조건이 완벽해도 시작 시점이 늦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그의 농사는 끝난 겁니다. 이건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구조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특징인 겁니다. 이게 사장님이 다 준비를 해서 가도 예산이 끝나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사장님 탓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제 다 끝난 거고 시기가 안 맞아서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냥 돈 필요할 때 가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빨리 가야지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심사관님.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건에만 맞으면 언제든지 주겠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 자금은 조건만큼이나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만약 1월에 신청한 사장님은 통과되고 6월에 신청한 사장님은 예산이 끝났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정책 자금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책 자금은 고정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나 올해 정부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있던 자금이 올해는 사라질 수도 있고 지원 한도가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돼? 누군가는 되고 나는 왜 안 되지라고 답답해하기 전에 올해 기준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 정책 자금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내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정책 자금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한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반드시 예산은 충분하게 남아 있는지 어느 기간까지는 신청을 해야 안정적으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또 사업에 따른 목적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유리 심사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심사관님, 그 정책 자금이 이제 주변에서 너무나 좋다고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또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또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책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가 사업이 완전 망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만약에 정책 자금을 준비 없이 조금 신청을 했다가 이런 점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있을까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 네. 정책 자금은 일단 해보고 아닌 말고식의 가벼운 제도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신청을 하면은 단순히 안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이게 뒤끝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정책 자금은 공식적으로 신청 이력이 남는데요. 내 상황과 제도의 목적이 전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그 부적격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청자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 부적격 이력이 남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심사관님 나중에 준비가 정말 잘 됐어요.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떨어졌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 꼬리표가 붙어서 탈락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까요? 맞습니다. 다음에 신청할 때는 그때는 왜 안 됐는지 불필요한 설명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금쪽 같은 이제 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죠. 사업 계획서를 쓰고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며칠 밤을 새웠는데 애초에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결과가 0%로 정해진 게임에 모든 기력을 쏟아붓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정작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매출이나 거래처 관리는 뒷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정책 자금은 다 사기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선입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오해와 불신인데요. 사실 이제 이 시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준비 단계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데이고 나면은 정책 자금은 아무나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아예 담을 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와도 이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 사업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이 자금의 목적과 내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부터 하고 점검한 뒤에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정책 자금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날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심사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자금이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잘만 사용한다면 사업자분들께 아주 낮은 금리로 긴 상환 기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오늘 심사관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사업이 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재현 심사관님께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심사관님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책자금은 진짜 제대로만 알면은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책자금은 누구나 무작정 쓰는 돈이 아니라 내 사업 상황에 맞게 선택했을 때 가장 효과가 커지는 자금입니다. 지금 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지금 쓰는 게 맞는 시점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접근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책 자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고요. 예, 오늘 세 분의 심사관님과 함께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양갑순 심사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네. 정책자금 심사는 조건에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 하나, 서류 하나보다 사업 전체의 흐름과 현실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관점으로 준비하신다면 정책 자금을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좋은 꿀팁 주셨네요. 이번에는 조재현 심사관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정책 자금은 서류만 잘 낸다고 나오는 자금이 아닙니다. 기업의 현재 상태, 대표의 사업 이력, 자금 사용 목적과 상황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금융 심사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우리 회사가 정책 자금을 받아도 되는 단계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 자금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리 심사관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책 자금을 사용을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정책 자금은 절대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 사업의 날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책 자금을 꼭 사용을 해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해보고 점검을 해서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심사관님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목적과 또 종류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정책 자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유리, 양갑순, 조재현 심사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 정책 자금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금리로 긴 상환 기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책 자금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무리하게 정책 자금을 신청했다가는 그 꼬리표가 남기 때문에 한번 신청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잘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심사관님의 말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탈락하는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또 안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정책 자금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서류를 반드시 다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기억해 보시죠. 정책 자금이 여러분들의 그 사업의 상황에 목적만 잘 맞는다면 정말 효과적인 제도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해 보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함께 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더 건강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